북한 핵,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워해온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전쟁에서 그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북한 핵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 핵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부터가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 시프리는 2025년 기준으로 북한이 대략 50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한국국방연구원은 최대 150발까지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같은 해, 같은 북한을 두고도 추정치가 무려 3배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누구도 정확한 실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몇 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미국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대기권 재진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CBM은 미사일을 우주공간 가까이까지 쏘아 올린 뒤 다시 지구로 떨어뜨리는 방식의 무기입니다. 문제는 이 탄두가 다시 떨어질 때 속도가 마하 20을 훌쩍 넘는다는 점입니다. 마하 20은 총알보다 수십 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공기와 충돌하면 표면 온도는 순식간에 섭씨 7000도까지 치솟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이 열을 핵탄두가 끝까지 견뎌야만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탄두는 공중에서 타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늘 위에서 비싼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북한이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당시 한미일 정보당국은 모두 대기권 재진입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10월에는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식적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기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쏘지 못할까요? 아마 뉴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고각 발사라는 표현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방식은 목표를 향해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쏘아 올린 뒤 거의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정상 궤도로 쏘면 비행 과정에서 재진입 기술이 제대로 검증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패가 드러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각도로는 감히 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충근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떠들어도 그것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가까운 곳은 어떨까요? 거리가 가까우니 충분히 위협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사일의 정밀도입니다. 이충근 박사는 이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떨어뜨리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 같은 대도시에 떨어진다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밀 타격, 예를 들어 사령부나 핵심 기지를 정확히 노리는 일은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핵무기 소형화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핵폭탄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미사일 끝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미국조차 소형화에 성공하기까지 12년이 걸렸고 수백 차례 핵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총 6번의 핵실험만으로 이 모든 난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5년 한국 국방부가 북한이 소형화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 국방부는 곧바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장 긴밀한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실력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의 수준도 비슷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 역시 앞서 언급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들은 1960년대 구소련 설계를 바탕으로 한 낡은 재래식 잠수함들입니다. 기계 소음이 워낙 심해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한미 해군의 감시에 포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우리 군은 북한이 SLBM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러시아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자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러시아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반전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지하에 대규모 빈 공간이 생기면서 산 전체가 붕괴됐다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TV 아사히는 이 사고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까지 보도했습니다. 이후 2018년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풍계리 실험장을 대대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미 붕괴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폐기하는 척 연출한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쓸 수 없는 시설을 비핵화 제스처로 포장했다는 해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실험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추가 핵실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보유한 핵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다시 검증할 길도 함께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2026년이란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북한에는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GBU-57 벙커버스터는 콘크리트 60M를 뚫고 들어가 이란의 지하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게다가 열압력탄까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이 무기는 구립구에서 폭발하면 내부 산소를 순식간에 빨아들여 사람을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상처 하나 없어 보여도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전국토 요새화 전략은 이런 무기 앞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산악지형과 지하시설을 해부하듯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속 깊은 잠수함 기지와 미사일 배치 장소까지 한미연합군이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2025년 9월부터 군산 공군기지에는 MQ-9 리퍼 드론이 배치됐습니다. 이 드론은 2020년 이란의 실권자 솔레이마니를 정밀 타격한 바로 그 기종입니다. 이 리퍼 드론이 24시간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김정은과의 거리는 불과 200km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핵 발사 권한이 오직 김정은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세종연구소 보고서 역시 북한 핵 체계가 지도자의 독단적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통제권자 한 사람이 사라질 경우 전체 핵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북한의 핵은 요란하지만 실전성은 불확실한 상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핵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오랫동안 이 위협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핵무기의 본질부터 봐야 합니다. 핵 억지력은 실제로 쓸 수 있느냐보다 상대가 저쪽이 정말 쓸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만 심어줘 상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는 성공입니다. 북한은 바로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지난 70년 동안 집요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왜 북한은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핵에 집착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이어집니다. 당시 일본 제국이라는 군사강국이 폭탄 2발에 무너지는 장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 33살의 김일성은 핵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절대적 무기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년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인식은 공포와 결합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만주와 북한 지역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를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전쟁 내내 미국 핵의 그림자 아래서 싸웠고 그 기억은 체제의 트라우마로 남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북한이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1956년부터 소련 핵물리학 연구소에 유학생들을 대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에 시달리던 상황에서도 핵 연구 인력을 키우는 데 집착했다는 사실은 김일성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놓는 데 성공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에너지 이용을 내세웠지만 이 원자로는 훗날 플루토늄 생산의 기반이 됐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 집착은 더 강해집니다. 남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재래식 무기 경쟁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하는 정면 경쟁에서 밀리자 북한은 적은 비용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핵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핵은 단순한 군사수단이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한 도박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학습 효과가 1994년 제네바 합의였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경수로와 중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실질적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도발로 긴장을 높이고 협상에서 대가를 받아내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핵 위협은 어느새 북한 정권의 핵심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김정은에게 특히 강한 충격을 준 사건은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몰락이었습니다. 카다피는 2003년 국제사회의 약속을 믿고 핵 개발을 포기했지만 8년 뒤 민중봉기와 나토 개입 속에서 하수관에 숨어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장면은 김정은에게 핵 포기가 곧 체제 붕괴와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이라크와 리비아가 핵이 없어서 망했다고 주장하며 핵 개발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협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는 구조적 이유도 있습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관료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을 실제보다 크게 평가해도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별것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가 실제 사고가 나면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평가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충근 박사 역시 적의 능력을 평가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전략론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중함이 누적되면서 북한 핵이 실제보다 훨씬 거대한 괴물처럼 부풀려졌다는 점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과장된 위협 인식이 여러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에는 체제 유지의 보험이 되고 중국에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카드가 됩니다. 미국 방산업체에는 미사일 방어 예산을 확보할 명분이 되고 한국 안보 관료들에게는 국방비 확대 논리를 제공해 줍니다. 결국 모두가 북한 핵의 심각성을 강조할 유인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북한의 허세를 유지시키는 구조적 배경이 됐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시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150발까지 보유했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발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즉 재진입 기술이 검증된 미사일은 몇 기나 될까요? 국제사회가 확실히 확인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능력 역시 아직 실전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150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개인에게도 핵은 풀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핵은 그의 권력 정당성 그 자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30살도 되기 전에 최고 권력자가 된 그가 군부 원로들을 장악하기 위해 꺼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핵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핵이 허세로 판명되는 순간 그의 권력 기반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핵 허세를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멈추는 순간 체제의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허세의 유효 기간을 급격히 줄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란 전쟁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은 작전명 에픽 퓨리를 개시했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방공망은 단기간에 무력화됐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콘크리트와 안반으로 둘러싸인 요새들도 GBU 57 벙커버스터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전쟁 첫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미네이는 사망했고 후계자까지 코마 상태에 빠지면서 지도부가 붕괴했다는 서술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란의 난공불락 요새가 결국 스스로의 관이 됐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열압력탄의 존재는 북한 입장에서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동굴 속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굴 입구를 반복해서 폭격해도 안쪽에 숨은 인원들이 다시 나와 저항하자 내부 산소 자체를 태워버리는 방식의 무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수십 년간 공들여 건설한 지하 갱도와 산악기지들이 이제는 은신처가 아니라 거대한 질식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충근 박사는 이란을 제압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면 북한은 3일이면 충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이란의 면적은 북한보다 14배 넓습니다. 그렇게 넓은 땅에 분산된 시설도 뚫렸는데 훨씬 좁고 밀집된 북한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넘게 위성으로 북한을 정밀 감시해왔습니다. 잠수함 기지, 미사일 배치 위치, 지하 갱도 구조까지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탭니다. 미국 군사력 백서에는 북한의 산악 지형을 인체 해부도처럼 잘라 내부 구조를 그려넣은 도면까지 실려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 변화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미군 전사자는 147명이었고 43일 만에 전쟁을 끝내며 전례 없는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란 전쟁에서는 비슷한 기간에 적국을 무력화하면서도 미군 전사자는 7명에 불과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얼마나 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믿는 뒷배인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도 변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주 만에 끝날 것이라던 전쟁은 4년 넘게 이어졌고 사상자는 100만 명에 달하며 탱크 전력의 절반이 파괴됐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전 중부사령관이 이를 두고 21세기판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군이 미트 어솔트 같은 구식 돌격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GDP 역시 미국의 7% 수준에 불과하고 한때는 한국 GDP가 러시아를 추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가 북한 군사력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중국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석유 수입 의존도가 74%에 달하고 식량 수입량은 세계 1위입니다. 만약 미국이 해상 수송을 차단한다면 에너지와 식량 모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충근 박사는 중국을 미국의 도전자로 보는 것 자체가 체급이 맞지 않는 과장이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이란 전쟁 당시 중국은 원론적인 평화적 해결 촉구 외에 뚜렷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을 통한 무기 지원설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대부분 바다에 빠지거나 차단됐다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의지해온 두 기둥이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반응도 눈에 띕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식적인 비난 성명을 2차례 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여지를 남기려는 계산인지 아니면 실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란 사태 이후 첫 공개 행보가 핵시설 시찰이 아니라 구축함 점검을 위한 조선소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김정은 자신도 핵카드의 한계를 절감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이충근 박사가 그리는 국제 질서의 그림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이미 2위보다 10배 강한 수준의 1극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핵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지구상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누구도 먼저 쓰기 어려운 비도덕적 무기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졌든 아니든 미국의 재래식 우위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지목했던 악의 축 가운데 이라크와 이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북한뿐이라는 시각도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2026년 상반기 현재 미국은 이란 전쟁의 뒷정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 북한은 한편으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와의 대화 채널을 비공식적으로 열어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4월 14일 미국의 한 연구소는 영변의 새로운 우라늄 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위성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이 한 손으로는 핵 능력을 과시하고 다른 손으로는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게임 체인저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허세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 미국의 큰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눈에 띄는 외교 성과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점에 김정은과 다시 만나는 3차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일부 핵시설 동결을 제안하고 트럼프는 북한 문제까지 해결했다고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충근 박사는 훨씬 더 과감한 전망도 내놓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한 사람만 제거해 게임을 끝내려 하거나 무조건 항복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변수도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북한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패배하거나 굴욕적 타협에 몰린다면 북한은 자신을 떠받치던 가장 큰 외부 지지대를 잃게 됩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모전을 치르다 몰락했던 과거가 지금 러시아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말 타고 다니던 반군이 미사일로 소련 헬기를 떨어뜨렸고 10년 뒤 초강대국 소련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때와 너무 닮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국 변수 역시 구조적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압박으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북한을 지원할 여력도 줄어듭니다. 이충근 박사는 트럼프가 중국의 힘을 근본부터 약화시키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자기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어야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뿐인데 러시아마저 현재의 상태라면 중국의 미래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한국의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독자 타격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과 한국형 삼축체계의 발전은 김정은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충근 박사는 여기서 중요한 경고도 덧붙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힘이 더 압도적인 시대가 올 수 있지만 그것이 한국의 예전처럼 친절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냉전 시절처럼 미국이 무조건 한국을 감싸주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각자가 자기 몫을 책임져야 하는 냉혹한 질서가 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고립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 미국이 언제까지나 한국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시나리오는 앞으로의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효과적으로 활용해온 핵 허세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예전 같은 버팀목이 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균형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반론도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충근 박사 역시 적의 능력을 평가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핵무기는 단 한 발만 폭발해도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서울 같은 거대 도시에 떨어진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그 능력이 과장된 허세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억지력은 여전히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혹시 진짜일지 모른다고 느끼는 한 핵이라는 카드는 여전히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역설도 존재합니다. 미국조차 북한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보낸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핵잠수함 기술이나 재진입 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SLBM 기술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더 매달리고 있다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이란 전쟁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제 지구상 어떤 깊은 지하시설도 타격할 수 있는 창을 손에 넣었고 지구 반대편의 지도자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절대 강대국처럼 보이지 않고 중국은 이란의 몰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북한 핵 문제의 핵심은 보유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더라도 정밀도가 낮으며 소형화와 재진입 기술 역시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은 우리가 이걸 가졌으니 무섭지라고 믿게 만드는 심리전에 기반한 거대한 허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세에 기대 연명해온 시대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빠르게 저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긴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만 남긴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핵무기는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전쟁에서 실제로 쓸 수 있게 완성하는 일이 100배 더 어렵습니다. 북한은 아직 그 험난한 고개를 넘지 못했으며 어쩌면 끝내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신호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도 이란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로 풀면 살 길이 있다는 유혹입니다. 이 상반된 메시지를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다음 장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